생태계와 환경 그래서 나오거든. 몇 쪽이요? 페이지로 49라고 돼 있지 않나? 페이지로 49라고 돼 있는 페이지 피시면은 자 이제 단원으로는 4단원 환경과 에너지라는 단원에서 생태계와 환경, 그지? 저희 이거 배웠어요? 안 배웠죠? 그래서 배웠어. 배웠죠? 그죠? 자, 그리고 니네 여기가 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니네 2학년 때 어쨌든 대부분 생물이 선택이 돼 있지. 물화생을 했던 화생지를 됐던 생원에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금 잘해놓으면 생원할 때 도움이 된다는 얘기고, 바꿔 말하면 학교에서 시험을 낼 때 생원에 있는 문제로 냅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그래서 그리고 니네가 배우는 이 통합과학에서 배우는 생물 중에 나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로 어렵다고 생각해. 유전 정보의 흐름 다음으로 여기가 어렵거든. 니네가 니네가 만만하게 볼 단어는 아니다. 생물이라고 해서 뭐 외우면 되겠죠?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생태계와 환경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먹는 소리 내지만 다 못 먹게 할 거야. 쉬는 시간에 먹어.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생태계가 뭐냐 이렇게 나오지. 생태계. 쉽게 얘기하면 생물이야, 생물. 우리 사람과 뭐 여러 동물들, 식물들 이런 생물들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생물 주변에는 뭐 걔네를 둘러싼 여러 환경들이 있겠지. 그래서 어떤 여러 생물들과 그 생물들을 둘러싸는 환경이 서로 끊임없이 뭐 물질을 주고받는다든지 에너지를 주고받는다든지 하면서 끊임없이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체계를 우리가 생태계다 이렇게 부른다고.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 생물을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하자면 생물적인 요인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환경은 이제 비생물적 요인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생태계는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뭐 벤 다이어그램식으로 나타내기도 하죠. 뭐 예를 들어서 이 전체가 예를 들어서 생태계라고 하면 생태계는 이제 그 안에 생물적인 요인, 이제 생물과 사실 이제 그 나머지는 다 주변 환경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따로 쓰자면 이렇게 비생물적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비생물적인 요인이라는 게 결국 주변 환경을 말하는 거잖아. 뭐 예를 들자면 빛이라든지 호흡하는 데 필요한 뭐 공기라든지 수분이라든지, 그죠? 동식물들이 뭐 어떤 서식처 역할 중 토양이라든지, 그죠? 뭐 온도라든지 이런 등등등등이 이제 어떤 생물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환경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뭐 생물들은 말이야 영양 단계에 따라서 일단 나눌 수 있지. 자, 영양 단계라는 게 뭐야? 말 그대로 영양분하고 관련된 단계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양분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애들 뭐라 하지? 생산자라 하죠. 그 다음에 그 영양분을 스스로 못 만들어내기 때문에 다른 놈들을 잡아먹는 애들, 소비자. 그 다음에 생산자하고 소비자가 끽 뒤지면 걔네들 사체로부터 영양분을 얻는 애들, 분해자. 그러니까 굳이 나누자면 영양 단계에 따라서는 이런 식으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뭐 이렇게 또 나눌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이런 주변 환경이 이런 생물들한테 영향을 주겠지. 맞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작용이라 그래. 환경이 생물에게 영향을 끼치는 걸 뭐라고 한다고? 작용. 반대로 뭐 그게 생산자가 됐건 소비자가 됐건 분해자가 됐건 이런 생물들에 의해서 주변 환경이 달라질 수도 있거든. 이건 뭐라고 할까? 그렇지. 작용 나오면 항상 세트로 나오는 애가 반작용이야. 그 다음에 자, 얘네가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가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끼리도 서로 뭐 먹고 먹기도 하고 먹고 먹히기도 하고 서로 뭐 공생을 하기도 하고 한 놈이 다른 놈한테 빌붙어서 기생을 하기도 하고 혹은 경우에 따라서 지들끼리 또 뭐 경쟁하기도 하고 막 할 거 아니야. 얘네들 사이에 뭔가를 서로 막 물질을 주고받든 에너지를 주고받든 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상호작용이라 그래. 상호작용. 자, 그럼 봐봐. 먹고 먹히는 관계로 표시하자면 생산자는 소비자한테 먹히지. 맞아? 그 다음에 소비자도 뭐 물론 이제
단계에 따라서 1차 소비자, 초식동물, 2차 소비자, 육식동물, 3차 소비자, 뭐 경우에 따른 최종 이렇게 나누기도 한다만. 그리고 생산자나 소비자나 죽어서 땅에 묻히면 그지? 분해자가 분해를 하겠지. 맞아? 그럼 화살표를 그으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어쨌든 이런 관계를 뭐라고 한다고? 상호작용이라고 한다. 사실 상호작용도 여러 가지가 있어. 그럼 이제 요것부터 해볼게요. 자, 일단 생산자. 자, 우리가 생산자라고 하면은 어떤 애들이 생산자다? 육지에 사는 애들은 대부분의 육지 식물들. 그지? 대부분의 육지 식물들은 생산자라고 할 수 있어. 알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 하는, 광합성하는 애들은 다 생산자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대부분의 식물들. 맞죠? 그 다음에, 바다에도 광합성하는 애들이 있어. 미역, 파래, 다시마 이런 애들이 해조류라고 하는 애들 있지. 조류 또는 해조류. 이런 애들도 바닷속에서 어쨌든 햇빛을 이용해서 광합성 하거든? 그럼 얘네들은 해양 생태계에서의 생산자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플랑크톤 중에서도 식물성 플랑크톤. 이런 것들이 이제 생산자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여기 보면 그러니까 니네가 항상 틀리는 거 있잖아. 대부분의 식물. 그러면 뭐야? 식물 중에 생산자가 아닌 소비자인 애도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파리족 같은 애들은 단백질이 부족하니까 단백질이 부족한 땅에 살거든. 그러니까 걔네들은 단백질을 얻기 위해서 파리 잡아먹어요. 식물성 플랑크톤이랑 조류랑 같은 거예요. 뭐 얘를 조류라고 부르지. 근데 이 여기서 말하는 해조류는 이제 뭐 미역, 다시마, 파래 이런 거고. 그러니까 조류라는 게 새는 아니야 여기서. 그지? 그냥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아니 그러니까 얘를 그래서 왜 우리 녹조 현상, 적조 현상 하잖아. 녹조류, 적조류 하지?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되는 거라고 사실 생각해도 돼. 해조류. 식물. 표현은 다른 거 미역 같은 거. 그러니까 그렇지 뭐 그런 걸 내가 여기서 해조류라고 한 건데 그러니까 바닷속에 사는 식물인 거고 얘네들은 뭐 따지면 단세포 생물이죠. 근데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될 거는 동물성 플랑크톤은 생산자가 아니야. 동물성 플랑크톤은 식물성 플랑크톤을 잡아먹는 애이기 때문에 소비자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생태계도 육상 생태계가 있느냐 해양 생태계가 있느냐 나뉘어지거든. 그러니까 육상 생태계에서는 식물들이 생산자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해양 생태계에서는 요런 애들이 이제 생산자다 이거지. 그 다음에 뭐 소비자 뭐 사실 말하지 않아도 그지? 주로 풀 뜯어 먹는 애들 1차 소비자, 육식 2차 소비자, 그것도 잡아먹는 애 3차 소비자 뭐 혹은 최종 소비자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분해자는 뭐가 있죠? 말 그대로 분해하는 애잖아요. 그지? 어떤 애? 일단 땅 속에 사는 여러 미생물들, 세균들, 박테리아라고 하는 애들 이거 다 분해자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니네 그 식빵 같은 거 오래되면 거기에 뭐가 피지? 곰팡이도 대표적인 분해자가 돼. 황이는 자세히 뭐예요? 세균이 있죠. 얘는 균류라고 합니다. 균류. 한자가 아마 다를 거야. 세균하고 균류는 엄연히 다른 거야. 균류라고 하고요. 또 뭐가 있지? 니네 오래된 나무에 보면 버섯 같은 거 피지? 버섯도 일종의 분해자라고 할 수 있어. 지렁이는 어떻게? 지렁이도 엄밀하게 말하면 분해자라고 할 수 있어. 분해자이면서 뭐 소비자가 될 수도 있고, 그지? 버섯도 균류예요. 곰팡이 버섯 다 균류라고 합니다. 이런 애들 다 균류라고 불러. 그래서 보면은 선생님 친구 중에 버섯 기르는 애가 있어. 버섯 농장 하거든? 그러면 가끔 전화하면은, 희한한 사람이 많아요. 가끔 근데 얘는 고등학교 때부터 얘는 아예 농대를 간 애야. 농사 짓겠다면서 그런, 특용작물 이제 농대를 간 애거든? 그래서 요즘 뭐 하냐면 버섯 길러. 뭐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하우스 같은 데다 버섯 재배하는 시설 같은 걸 공장처럼 지어놓거든? 어둡게 해놔가지고. 응, 그리고 거기 이제 나무 같은 게 막 쌓여있잖아. 거기다 주사기를 이렇게 균 놓고 있는 거야. 접균하는 거야. 이 균한데. 그러면, 그죠? 균 넣으면 거기서 이제 버섯이 나는 거야. 그죠? 그럼 뭐 이상한 버섯 많이 길러. 무슨 뭐 망갈라 뭐 버섯인가 뭐 하여튼 뭐 이상한 거 막, 팽이버섯처럼 생겼는데 약간 노란색 띄는 거 막 그런 거 막 보내주고 그래. 표고버섯 뭐 이런 거. 느타리 버섯 뭐 이런 거. 송이버섯. 송이버섯은 못 기르지. 자연산이지 다. 니네가 먹는 송이는 다 자연산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거는 아무나
못 캐죠. 그 국립공원 같은 데서 이런 소나무 밑에 자라거든, 송이들이. 송이버섯이. 그래서 되게 비싸고 철이 또 따로 있어. 그 송이버섯이 나는 철이 있다고요. 다 끝났어. 니네 여름에서 가을 넘어갈 때 이때가 송이철이거든. 얘는 키우려면 소나무를 또 키워야 돼요.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이런 국립공원 같은 데 가면 그런 소나무 밑에 자연적으로 자라는 거지. 그러니까 되게 귀한 거야. 내가 한번 먹어봤는데 정말 소고기 고기맛 나. 되게 향도 좋고 되게 맛있고 막 그래. 아무튼 이런 게 대표적인 분해자다라는. 자, 그 다음에 버섯 기르는 그런 직업은요. 돈을 많이 벌어요? 그 니네 농사를 짓는다고 돈을 못 버는 게 아니. 농업 회사를 차리면 그렇죠. 회사랑 똑같은 거야. 그지? 그럼 이제 어디다가 내가 그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납품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벌고 적게 벌고가 달라지겠지. 그래서 보통 이제 남들이 잘 안 기르는 특용작물 같은 거 기르면 부가가치가 좀 높고, 남들도 다 기르는 거 기르면 경쟁자가 너무 많은 거잖아. 예를 들어서 팽이버섯, 느타리버, 니네 팽이버섯 요만큼이 1,000원이야. 그거 길러가지고 얼마나 경쟁이 치열하겠어. 그거 재배한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특용작물들을 좀 많이 기르면 좀 부가가치가 많이 나겠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농업이 힘들죠. 이제 계속 사람이 성실해야 농사도 잘 짓는 거야. 이제 식물들도 정성을 다해야 잘 자라거든. 수확량도 많아지고. 자, 아무튼 딴 얘기 세지 말고. 그래서 이제 분해자. 그 다음에 니네 이게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내가 이거 화살표 잘 보라 그랬지. 이거 이렇게 지어놓는다. 그래서 이렇게 A, B, C 써져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A, B, C가 생산자인지 소비자인지 분해자인지 찾아야 돼. 근데 이거는 여기서 나온 거 상호작용으로 돼 있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뭐냐면 화살표가 양쪽으로 나가는 애들은 다 생산자인 거지. 화살표가 오기만 하는 애는 뭐야? 분해자인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화살표 이렇게 특정 방향으로만 그려놓거든. 그려놓고서 A, B, C가 생산자인지 소비자인지 분해자인지 찾게 한단 말이야. 니네 아마 책에 이렇게 양쪽으로 돼 있지? 맞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상호작용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 그런 거고,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이렇게 먹고 먹히는 관계를 갖고 한쪽으로만 이렇게 그려놓는단 말이야. 화살표를 받으면 이렇게 먹히는 거예요. 받는 게 먹는다는 뜻이야. 먹는 거. 화살표가 나가는 애가 먹히는 거고, 화살표가 도착하는 애가 먹는 거야. 그러니까 피식과 포식이라고 하거든.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되는 게 이런 게 있어. 그게 생산자가 됐건 소비자가 됐건 분해자가 됐건 간에, 해봐. 자, 개체군이라는 게, 이 용어를 알아야 되거든. 개체군이라는 게 나오고, 군집이라는 게 나와. 자, 개체군은 뭐야? 군자가 들어가니까 집단이지. 개체들의 집단이라는 얘기잖아. 요거 정의가 굉장히 중요한데, 한 종의 생물로 이루어진 집단이에요. 한 종이라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희랑 나랑은 같은 사람이라는 한 종이지. 그럼 우리 지금 이 교실에 있는 우리는 같은 개체군인 거야. 알겠어? 같은 개체군인 거라고. 책이 없어요. 없지. 없어. 적어야 돼. 그지? 왜냐면 이게 원래 생원에 나온다 그랬잖아. 생원에서 여기까지 배우면 이 개체군이란 말 여기다 써먹는단 말이야. 근데 그래서 얘기해 주는 거야. 자, 한 종의 생물로 이루어진 집단이 개체군인 거지. 그러면 사람이면 다 같은 개체군인 거고요. 호랑이는 호랑이끼리 같은 개체군. 사자는 사자끼리 같은 개체군인 거야. 그러면 군집은 뭐냐면 서로 다른 개체군으로 이루어진 집단인 거야. 그래서 내가 항상 이 군집 얘기할 때 예를 드는 게 있는데, 에버랜드 가면 사파리 있지. 사파리 자체가 하나의 군집인 거야. 사파리 안에 들어가면 호랑이 구역 있고, 사자 구역 있고, 곰 구역 있지. 그럼 그 호랑이 구역이 하나의 개체군인 거고, 사자 구역이 하나의 개체군인 거고, 곰 구역이 하나의 개체군인 거고, 그럼 그 전체에 해당되는 사파리는 그런 여러 개체군들이 모여있는 하나의 군집이다 이 말이야. 맞아?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보는 거 봐봐. 여기에 어떤 군집이라는 게 이렇게 있대. 그리고 그 군집 안에, 자, 개체군 A, 개체군 B,
개체군 C 뭐 이렇게 있대. 그래서 얘네들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된대. 자, 그럼 여기서 개체군 A는 영양 단계상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 그럼 뭐야? 소비자. 그렇지. 이 개체군 A는 소비자인 거지. 이 개체군 B는 생산자인 거고, 이 개체군 C는 분해자.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개체군 군집이란 말의 용어의 뜻도 좀 알아둬라 이 얘기지. 알겠니? 그럼 이제 다시 본론으로 와서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자, 중요한 건 요거야. 그래서 생물이 뭐 생산자건 소비자건 분해자건 간에 걔네끼리 뭐 어떤 상호작용을 하던 간에 환경이 걔네들한테 영향을 줄 거 아니야. 그치? 그 작용이라 한다 그랬지? 우리 이제 그 밑에서부터 다음 쭉 나오는 게 이 작용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야. 그럼 여기서는 생물들에 의해서도 주변 환경이 달라질 수 있다. 생물이 환경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걸 반작용이라고 한다 그랬잖아? 자, 반작용의 예만 몇 가지 살펴보고 이제 다 요거에 대한 얘기 할 거야. 요거. 자, 반작용의 예 뭐가 있을까? 광합성. 비슷한데 그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니네 숲에 가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 근처에서의 어떤 그 공기의 느낌하고 숲속에 들어가면 공기 느낌 다르지 않냐? 그냥 시원해. 더 시원하기도 하고 좀 더 습하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성분이 달라진 거잖아. 그지? 그 식물들이 광합성하거나 등산작용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내뿜어서 거기 있는 공기 성분이 달라졌지? 그게 대표적인 반작용의 예라고 할 수 있어. 숲에 갔더니 숲속에서 그 공기가 더 뭐 이런 도심 지역보다 상쾌하더라. 그럼 그 숲속에 있는 식물들에 의해서 공기 성분이 변한 거잖아. 식물이 공기라는 환경에 영향을 준 거라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아까 누가 지렁이 얘기했었잖아. 땅을 팠는데 지렁이가 나오면 그 땅은 굉장히 농사 잘 지을 수 있는 비옥한 땅인 겁니다. 지렁이가 사는 땅은 지렁이가 있는 토양은 굉장히 비옥하다. 그 지렁이가 땅속을 기어다니면서 구멍을 내죠. 그래서 공기구멍을 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걔네들이 땅속에 있는 미생물 같은 거 먹으면서 이제 그 배설물을 남기잖아. 그 배설물이 그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면 지렁이라는 생물에 의해서 토양이라는 환경이 좀 달라진 거잖아. 그지? 대표적인 반작용의 예인 겁니다. 뭐 이런 예는 또 얼마든지 있지. 예를 들어 저 이런 산에 가면 사람들이 걸어다니지 않는 쪽에 보면 낙엽들 많이 쌓여있지. 그럼 거기 식물 되게 잘 자라거든. 그 낙엽이 결국 어떻게 돼? 썩어서 토양이 비옥해지기 때문에 또 다른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거지? 그런 거. 낙엽이 쌓인 땅이, 그지? 비옥하더라. 뭐 이런 대표적 여러 가지가 있겠지.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겠다만 뭐 나머지는 문제 풀다 나오면 그냥 외우자 이거지. 그지? 그래서 반작용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생물이 환경을 달라지게 할 수도 있구나. 라는 거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두면 되겠다 이거. 그럼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지금 거기 뭐 상호작용 이런 거 나오나? 작용은 이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자면 이제부터 얘기할 게 다 작용에 해당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반작용이 얘만 몇 가지 얘기한 거야. 그 밑에 나오는 뭐 생물과 환경의 관계라고 돼 있는 거 있지? 그게 다 이거에 해당되는 거라고. 생물이 환경에게 어떤 영향을 줬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부터 얘기할 건 다 작용에 해당되는 거고, 반작용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예로 이런 게 있다 이거지. 그 다음에 내가 니네니까 얘기한다. 자, 잘 봐. 중요한 거. 아니 뭐 중요하다기보다는 혹시 몰라서 하는. 자, 여기서 이 생물들 사이에 이제 상호작용이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 자, 서로 이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 이 상호작용이라는 거, 뭐 니네 한번 써놔봐라. 나중에 생물 가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개체군 내에서의 상호작용. 이 있고 군집 내에서의 상호작용 이렇게 있어. 자, 이게 뭐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떤 커다란 군집이 하나 이렇게 있다고 하자고.
그 안에 여러 이제 개체군들이 이렇게 있어. 그죠? 여기 개체군 A, 여기 개체군 B, 여기가 개체군 C가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그러면 개체군이라는 거는 같은 종으로 이루어진 각각의 개체들이 모여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각각의 개체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각 개체군을, 호랑이 개체군이면 그 개체군을 구성하는 호랑이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몇 마리가 됐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겠지. 그러면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이라는 건 이 같은 개체군 안에서 이 개체들 사이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말하는 거야. 야, 그럼 우리 생각을 해봐. 지금이 없어졌지만 우리나라 조선시대를 생각해보면 뭐가 있지? 소위 말하는 신분제도라는 게 있었잖아. 지금 뭐 인도는 아직도 그게 그런 악습이 남아있다고 하잖아. 뭐 브라만, 뭐 있어, 불가촉 천민, 뭐 제일 밑에 있고, 뭐 제일 위에 브라만 있고, 뭐, 그지? 뭐 성직자 같은 애들이 브라만 계급이고, 뭐 불가촉 천민 제일 밑에 있고, 뭐 이러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같은 개체군 안에서 개체들 사이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이 있는 거야. 예를 들자면 뭐가 있냐면, 그래서 방금 얘기한 신분제도와 같은 서열제. 서열제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분업화라는 것도 있어. 자, 예를 들자면은, 야, 여기가 벌집이야. 꿀벌들이 사는 애지. 꿀벌들이 어때? 여왕벌은 새끼만 낳아. 일벌들은 그 애벌레 키워. 수펄은 정자만 제공해. 그지? 뭐, 이렇게, 걔네들 각각 역할이 정해져 있지. 뭐, 그런 분업화. 서열제가 왜 상호작용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개체군 내에서 상호작용은 그 어떤 집단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뭐 제도들, 체계들이라고 생각하면 쉽지. 그러니까 지금이야 없지만 예전에 서열제라는 게 있던 거잖아. 그 동물들끼리. 니네 동물원 가갖고 원숭이 있지, 원숭이. 그지? 제일 어리버리 보이는 원숭이 한 마리 있거든? 걔한테 이렇게 바나나 딱 줘라? 그럼 그 새끼 좋다고 바나나 받을 거 아니야? 그럼 저 꼭대기 있던 이따만 원숭이 하나가 미친 듯이 여기 이 새끼 두들겨 패. 뺏어가. 왜? 그 원숭이 집단 안에서 서열들이 다 정해져 있지. 그런 거 말하는 거야. 그럼 서열에 의해서 원숭이 집단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지. 이제 힘 제일 쓴 놈이 막 암컷 여러 마리 거느리고, 이제 먹이도 제일 먼저 먹고, 그제?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다음에 분업화는 이제 방금 얘기했고, 그 다음에 리더제라는 게 있어요. 리더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서열제는 여기 이제 우리가 10명 있으면 내가 서열 넘버 원. 우리 무슨 깡패 조직 같은 애들 있잖아. 여기 보스 있고, 그 밑에 부두목 있고, 그지? 행동대장 있고, 똘마니들 있고, 그지? 따까리들 있고, 뭐 이런 거 아니야. 그게 서열제라고 한다면 10명 있으면 1번부터 10번까지 그 서열이 다 정해져 있는 거야. 리더제는 니네 학급에서 회장 뽑아. 그러면 그 회장이 니네보다 서열이 위인 거야? 아니지. 같은데, 레벨은 같은데 얘가 그냥 우리를 대표해 주는 것 뿐이지. 약간 그런 개념? 대표적인 리더제가 뭐가 있냐면은 기러기. 기러기가 날아갈 때 이렇게 날아가. 맨 앞에 있는 애가 리더야. 그럼 얘가 방향을 잡아서 그 방향으로 날아가면 애들이 그냥 쭉 따라가는 거죠. 얘가 길을 잃어먹으면 다 잃어먹는 거야. 그죠? 뭐 이런 것들. 서열제, 그 다음에 분업화, 그 다음에 리더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가만있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나 더 있는데 생각이 안 나는데. 이건 좀 이따 얘기할게. 생각나면. 그 다음에 군직 내에서 상호작용은 서로 다른 개체군들 사이에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얘는 생산자고 얘는 소비자면 얘가 얘를 먹을 거 아니야. 그지? 뭐 예를 들어서 서로 다른 개체군들 사이에 먹고 먹히는 관계라든지. 그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야, 아프리카에 사는 애들인데 여기 봐봐. 사자하고 치타가 있어. 얘네 둘 다 육식동물 아니냐? 그럼 같은 먹이를 먹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같은 먹이를 먼저 먹으려고 더 많이 먹으려고 서로 뭐하지? 경쟁.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같이 살아야 더 시너지가 나는 애들이 있지. 공생. 그지?
뭐 잘못된 얘기긴 하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생관계가 악어, 악어새 있지? 뭐 그런 거, 그지? 근데 그게 뭐 잘못된 거라고 하죠. 근데 어쨌든, 아니래. 악어, 악어새가. 아버지 안 좋은 그냥. 그 잘못 알려진 예 중에 하나는 얘는 어쨌든 대충 어떤 의미인지는 알잖아. 공생이라는 게. 경쟁은 대치군에서도 일어나지 않아요. 경쟁은 기준에서 아, 그러니까. 근데 이제 생물에서는 여기서만 일어나는 걸로 구분을 합니다. 당연히 경쟁이 일어날 수 있지. 같은 개체군 안에서도. 그지? 그 다음에 기생이라는 것도 있어요. 말 그대로 뭐 빌부터 사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다? 선생님 어렸을 때만 해도 학교에 가면 초등학교 때 응가 받아오래. 똥 이렇게 한 스푼씩 퍼서 가는 거야. 그럼 검사해줘. 기생충 있나 없나 검사해주는 거야. 그지? 근데 지금, 왜냐면 기생충에 감염되면 내 뱃속에 기생충이 살잖아. 응가 싸면 응가에 나와. 섞여서. 그래서 그거를 응가, 이 변을 검사하면은 기생충이 얘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가 나오거든? 그럼 있다 그러면 약을 줘. 구충제라는 약을 먹으면 내 몸속에 있는 기생충이 싹 죽어요. 근데 지금은 워낙 위생 상태가 좋아져서 시절이 그런 게 없죠. 선생님 아들 초등학생이 그런 검사 안 해. 근데 과거에 그랬다 이거지. 지금부터 한 30년 전쯤에. 개똥내 어때요? 그지? 알아. 검사 보낸단 말 보건소에. 그럼 보건소에서 이게 사람 똥인지 개똥인지 모를 것 같아? 검사하면 뒤지게 그때만 해도 있잖아. 학교에서 체벌이 있던 시절이야. 너 이 새끼 일로 나와. 이 새끼 개똥을 쳐내고 엎드려 이 새끼야! 뻑! 그때만 해도 엎드려서 두드려 맞으면 그냥 맞는가 보다 그런 시절이란 말이야. 진짜 좀 세게 때렸어요. 그럼. 막 시계 풀고. 그럼. 그지? 아니, 뭐 그게 정말 막 선생님이 막 감정적으로 때리던 시절, 때리는 때도 있어서 막 빡 돌면 시계 풀고 막 싸대기를 팍! 근데 그때만 해도 사회가 그냥 선생님이 때리면 그런 거 없다. 맞는 거. 내가 잘못했으니까 맞나 보다. 얼굴 이렇게 퉁퉁 부어서가 엄마한테 더 혼나. 너 이놈의 새끼 학교에서 뭔 짓을 하고 다니면 선생님한테 맞고 왔냐면서 더 두드려 맞아. 근데 지금은 그게 이제 많이 체벌이 없어졌죠. 그지? 아예 없지? 요즘에는 체벌하면 뭐 뉴스에 나니까. 그지? 선생님도 불과 한 7, 8년 전만 해도 몽둥이 하나씩 여기 딱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태영이처럼 맨날 제시험 걸리면 나와 이 새끼야. 팍! 이제 3개 틀리면 3대, 4개 틀리면 4대. 다 100점이야. 맞기 싫어서 다 100점이었다. 그지? 그랬던 시절이 있었다.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있어. 근데 요거 하나가 지금 내가 생각이 안 나. 미치겠네, 요거. 민주제 아니, 아니에요? 왜 그런 거 있지? 근데 그 지금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영역 표시하는 거 있지, 영역 표시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냐면은 호랑이들도 있잖아. 얘네들이 산이 있으면 산 하나당 호랑이 한 마리씩인 거지. 그러면 이 산은 이 호랑이의 영역인 거고 이 산은 이 호랑이의 영역이어서 다른 호랑이가 자기 영역으로 넘어오면 뭐 죽이지는 않더라도 싸워서 나가게 하거나 혹은 자기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밀어내거나 하는 게 있거든. 그게 지금 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영역제 아니에요? 근데 그 영역제가 아니라 다른 용어인데 내가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나. 하여튼 뭐 이런 게 있다. 근데 이거가 직접적으로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혹시라도 이런 말이 언급이 돼 있으면 얘네들 사이에 상호작용을 의미하는구나 라는 것만 알면 되겠다 이거.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환경이 생물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이제 그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뭐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빛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지? 지구의 생물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근원이 되는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빛이 생물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느냐. 여러 가지가 있다만,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빛의 세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빛이 좀 잘 비치는 곳이 있고 좀 약하게 비치는 곳이 있을 거 아니야? 우리 식물. 자, 식물은 빛을 이용해서 뭘 하지? 광합성을 하는데, 그러니까 빛의 세기가 이제 그 생물에게 영향을 끼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식물의 광합성을 생각하면 좀 쉽다고. 자, 일단 광합성은 말이야. 빛의 세기가 어떨수록? 셀수록 일단 많이 합니다. 뭐 무한정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자, 근데 광합성이 뭐지, 광합성? 광합성이 뭐야? 식물이 물과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비대면지 흡수해서 포도당과 산소 만드는 거지? 자, 그 다음에 호흡은 뭐지, 호흡? 반대로 그렇게 해서 만든 영양분, 포도당이라는 영양분을 산소를 이용해서 분해를 해가지고 생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게 호흡이지? 맞아? 자, 광합성 어디서 일어나냐? 연목제. 식물 세포에 있는 엽록체라는 곳에서 일어나지? 호흡은 어디서 일어나지? 미토콘드리아. 그지? 자, 그럼 광합성은 언제 일어나지? 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얘는 시간상 낮에만 일어날 수 있어. 근데 호흡은 그 광합성에 의해서 만들었던 내가 먹어서 얻었던 그냥 양분을 분해만 하면 되니까 항상이야. 낮밤. 낮엔 밤. 늘이야, 늘. 자, 그러면 내가 어떤 식물을 가지고 이 새끼가 광합성을 얼마나 했는지 알고 싶어. 반대로 이 새끼가 호흡을 얼마나 하는지 알고 싶어. 뭐 갖고 할 수 있을까?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때는 광합성 할 때는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거 아니야. 자, 우리가 식물이 광합성을 얼마나 했느냐? 광합성량이라고 하거든. 그 광합성량은 뭐 갖고 할 수 있냐면 그 식물이 흡수한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갖고 파악하는 거야.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하면 광합성을 많이 했다는 뜻인 거야. 자, 반대로 호흡은 반대니까 이산화탄소를 방출을 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실험실에다가 식물을 넣어놓고 얘가 이산화탄소 방출하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많아질 거 아니야? 그 양을 측정하면 돼. 이산화탄소 방출량을 가지고 측정하는. 그런데 방금 얘기했지만 광합성은 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빛의 세기가 세지면 세기서 이게 점점점 어떻게 돼? 어느 정도까지 많아지거든? 근데 호흡은 있잖아. 어차피 빛하고 상관없지. 이 호흡의 CO2 방출량은 생물마다는 다르지만 이거 일정한 값을 가져요. 낮이건 밤이건 상관없이. 알겠어? 자, 그러면 봐봐. 낮에는 식물이 모두 해? 광합성도 하고 호흡도 하는 거지. 밤에는 호흡만 하는 거잖아. 그럼 봐라. 광합성을 하려면 이산화탄소가 필요하고요. 호흡은 이산화탄소가 생기잖아. 그러니까 낮에 호흡에 의해서 생긴 이산화탄소를 얘한테 주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산화탄소가 부족하면 공기 중에서 이렇게 흡수해와. 알겠어? 이해돼? 이해됐냐고. 그러면 밤에는 광합성을 안 하지. 그럼 호흡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산화탄소가 생길 거 아니야. 자, 우리가 이제 식물 이렇게 잎에서 낮과 밤에 이제 일어나는 일이라고 치면 낮에는 뭐 그 양에 따라 이제 달라지겠죠. 만약에 광합성을 좀 한낮, 대낮에 광합성 굉장히 많이 한다 그러면 호흡에서 생긴 이산화탄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하면 공기 중에서 이산화탄소 이렇게 흡수한다고요. 근데 밤에는 광합성을 안 하잖아. 안 하는데 이산화탄소가 생기지. 그걸 그대로 다 공기 중으로 내보내는 거야. 알겠니? 저 흡수량은 일정하지 않아요? 일정하지 않지. 왜냐면 광합성이 빛의 세기에 따라 달라지거든. 그래서 지금 내가 거기 나와 있는 그래프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밑밥을 지금 쫙 까는 거거든요. 그지? 밑밥을 까는 거야. 자, 그럼 봐봐. 어쨌든 우리가 광합성에서 이산화탄소 흡수하는 거를 플러스로 표시할게. 그 흡수량을. 그러니까 방출하는 건 마이너스로 표시할게. 그럼 니네 거기 밑에 나와 있는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이 그래프는 광합성과 호흡을 합친 결과를 나타낸 그래프인 거야. 알겠냐? 자, 그럼 봐. 여기가 0이고 여기 플러스 값 마이너스 값 돼 있잖아. 그래서 플러스는 CO2 흡수량이라고 보고 마이너스는 CO2 방출량이라고 보자. 자, 그 다음 이 가로축은 이제 빛의 세기야. 자, 그럼 너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 여기다 숫자를 하나 써볼게. 자, 요거 일단 지울게. 자, 여기 세로축은 선생님이 빛의 세기를 써볼게. 빛의 세기. 그리고 똑같은 거예요? 아까 근데 내가 이제 요 그래프를 그냥 그리면 이해를 못 할까봐
일단 그거를 표로 그려놓고 그래프로 옮겨보는 작업을 하겠다고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시라고요. 자, 요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냥 내가 아무 임의의 숫자로 예를 드는 거니까 그냥 이런 거구나 이해만 하면 되는 거야. 자, 광합성량, 다른 말로 뭐라고? CO2 흡수량, 그 다음에 이쪽에는 호흡량, 다른 의미로 CO2 방출량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빛의 세기가 제로일 때, 밤은 제로일 거 아니야. 자, 참고로 니네 빛의 세기는 단위를 룩스라는 단위로 써요. 룩스. 알겠니? 룩스가 그냥 단위야. 자, 빛의 세기가 0일 때는 밤이란 얘기잖아. 맞아? 그럼 광합성 해, 안 해? 안 하니까 CO2 흡수가 0이겠지. 근데 밤에도 뭐는 한다? 호흡. 그래서 만약에 어떤 식물이 호흡을 해서 한 30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방출한다고 해보자, 이것이. 방출한다고. 그러면 이 식물은 낮이건 밤이건 항상 뭐야? 빛의 세기에 상관없이 늘 호흡에 의해서는 30을 방출하는 거야. 그럼 선생님이 방출은 마이너스로 표시하자 그랬지? 그럼 마이너스라고 해볼게. 자, 그래서 이제 해가 떠. 둥근 해가 떴습니다. 아침이 됐어. 근데 아침에는 햇빛이 어때? 야하잖아. 그지? 그럼 예를 들어서 빛의 세기가 한 100룩스 정도 된 거야. 그랬더니만 광합성을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순수하게 이제 광합성이 필요한 이산화탄소 양이야. 그러면은 광합성 조금밖에 안 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산화탄소가 한 10 정도 필요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호흡으로 30이 만들어지는데 광합성하는데 10이 필요하대. 그럼 10을 주고 어떻게 하면 돼? 20은 공기 중으로 방출해버리면 되는 거야. 맞지? 그 다음에 광합성 안 할 때는 30을 다 방출하는 거고. 맞니? 그 다음에 빛이 좀 강해졌어. 200이 된 거야. 광합성 조금 더 많이 하는 거야. 광합성한테 한 20이 필요해. 그럼 30이 생겼으니까 줘. 그래도 10이 남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왜 헷갈리면 이게 음수라서 니네가 헷갈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음수, 양수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선생님이 이거 그러니까 그냥 써놓긴 했는데 니네는 그거 생각하지 말자 이거지. 이게 생긴다 이만큼 이산화탄소가. 근데 광합성하는데 20이 필요하니까 20 줘. 그래도 10이 남지. 그거 공기 중으로 내보낸다고요. 주고 남은 거 내보내는 거야 공기 중으로. 그러다가 300룩스가 됐어. 그랬더니 난 광합성하는데 이산화탄소가 30이 필요한 거야. 근데 여전히 호흡에 의해서 30이 생겼어. 줘. 남는 거 있어 없어? 없지. 나가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빛의 세기가 늘어나면 광합성이 점점점 많아질 거 아니야? 자, 그래서 만약에 500룩스가 된 거야. 500룩스가 됐더니 광합성을 한 70 정도 한다고 치자. 이산화탄소가 70 정도 필요한 거야. 그런데 호흡에 의해서 30 만들어져. 40을. 그럼 40을 공기 중에서 흡수해야 되는 거야. 맞지? 산소를. 이산화탄소를. 여기 지금 이산화탄소잖아. 그지? 이산화탄소가 70이 필요한데 호흡에 의해서는 30밖에 안 만들어진다고요. 그러면 호흡은 계속 일어나긴 하는 거예요. 호흡은 늘 일어나는데 그 양이 일정한 거야. 대신 방출되는 건.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지금 선생님이 쓴 거는 얘네들 사이에 이런 그 식물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 결과 남든지 부족한 걸 공기 중으로 내보내거나 공기 중에서 흡수하는 거야. 이해됐어? 광합성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광합성하고 호흡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천이야 30을 만들었는데 니네가 20이 필요하면 니네한테 20을 줘. 그 10이 남지. 그걸 문 밖으로 버린다고. 이렇게 내보낸다고.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 약간 이런 의미인 거야. 그러면은 이때는 이제 어떻게 돼? 호흡에서 만들어진 이산화탄소만 갖고는 부족하니까 40을 흡수한단 말이야. 공기 중에서. 자, 그런데 봐. 광합성이 그럼 빛의 세기가 세질수록 계속 증가하는 거잖아. 근데 무한정 증가하진 않아.
어느 순간부터는 빛의 세기가 예를 들어 500에서 이제 600이 된 거야. 그런데도 광합성량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아. 어느 순간부터는. 알겠어? 그러면은 자 봐봐. 요거를 여기다가 표시해본다 이거지. 내가 요거만 표시하고 잠깐 쉴게. 그럼 봐. 빛의 세기가 0일 때는 광합성 안 하잖아. 오로지 CO2만 30이 생기는 거야. 마이너스 30이다 표시한다고요. 맞아? 그럼 순수하게 30이 나. 야, 얘들아, 세로축 값에 요걸 표시하는 거야, 요거를. 알겠어? 그러면은, 예를 들어 빛의 세기가 100이야? 100일 때는 광합성 한 10 정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20만 나가더라, 이거야. 그러면, 여기 20, 이렇게. 여기, 이렇게 돼. 예를 들자면, 그 다음에 빛의 세기가 200룩스일 때는, 보니까, 10 정도 나가는 거야. 최종적으로 광합성하고 호흡 다 서로 쌩쌩시키고 10 정도가 나뭇잎 바깥으로 나간다 이거야. 자, 요거지. 빛의 세기가 300이 됐더니 어떻게 돼? 안에서 해결이 다 된 거야. 나가는 것도 없고 들어오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나뭇잎을 보면 들어가는 이산화탄소도 없고 나가는 이산화탄소도 없는 것처럼 보여. 0인 거예요. 그죠? 빛의 세기가 400 됐어. 이제는 어떻게 돼 오히려? 늘어나서, 그지? 500 되면. 빛의 세기가 500이 되면 토탈 40만큼을 흡수해야 되는 상황인 거지. 맞죠? 40만큼을.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쭉 그려보면, 뭐 이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이. 그럼 이제 여기는, 이제 여기다 표를 예를 들어, 여기가 이제 빛의 세기가 300룩스일 때가 되는 거지. 그러면 요때는 언제야, 요때는? 그렇지. 500부터는 광합성이 더 이상 안 늘어나잖아. 빛이 세져도. 여기 500부터가 이렇게 돼. 그러면 그때, 자, 요거 잘 봐. 그러니까 요 그래프는 그 식물이 광합성하고 호흡하고 토탈 값을 여기 그래프로 나타낸 거다 이거야. 그러면 요때 지금 여기서 예를 든 게 300룩스인 거잖아. 요 300룩스, 빛의 세기가 300룩스일 때는 뭐가 같은 거야? 호흡량과 광합성량이 같은 거지. 같아서 외관상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기체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요때를 뭐라고 하냐면 보상점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보상점에서는 뭐하고 뭐가 같다고? 광합성량하고 호흡량이 같다. 그러면은 만약에 야 봐봐. 여기 지금 써놨잖아. 봐.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의식하지 말라 그랬어. 300룩스보다 빛이 약할 때는 호흡을 더 많이 하는 거잖아. 그지? 호흡을 더 많이 하는 거지? 그래서 보상점보다 빛의 세기가 약할 때는 광합성보다 호흡을 많이 하는 거다. 그리고 보상점보다 빛의 세기가 강할 때는 광합성이 호흡보다 더 많이 하는 거다. 이렇게 돼. 그리고 이때, 자, 여기 그려놓은 표에서는 빛의 세기가 500룩스부터는 빛의 세기가 강해져도 광합성이 더 이상 안 늘어나지? 이때 빛의 세기, 요거, 500, 여기서는 500룩스겠지.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광포화점이라고 하는 거. 알겠니?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거꾸로 니네 이제 그래프가 나올 거 아니야? 그래프를 볼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광포화점은 뭐라고 써요? 광포화점은 빛의 세기가 증가하더라도 광합성량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을 때의 빛의 세기. 그러니까 광합성량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때의 빛의 세기라고 써두면 되는 거야. 광포화점. 점들은 다 빛의 세기예요. 이 밑에 이 가로축에 있는 것들은 다 빛의 세기를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상점이나 광포화점은 그때의 빛의 세기를 의미하는 거야. 알겠니? 이게 사실은 이 지금 요 소단원에서 제일 어렵고 제일 중요합니다. 어려운 문제 여기서 나오거든. 그래서 내가 여기에 사실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밖에 없어. 많이 할애할 수밖에 없어. 자, 그럼 요거 하나만 더 얘기하고 잠깐 쉴게. 오늘은 내가 볼 때 이거만 나가도 돼. 이거만 나가고 이거만 이해해도 돼. 성공이야. 그래서 요거 하나만 설명하고 쉴 거니까 잠깐만. 자, 그럼 이때 거꾸로 니네가 그냥 이 그래프만 나왔어. 그냥 안 써있고 이렇게 이제 그래프만 나왔을 때 딱 보면 이제 요 그래프 여기 0에 딱 맞는 여기 보상점이구나. 여기는 요거는 이제 찾을 수 있을 거야. 요건 별로 안 어려우니까. 그지? 그럼 이때
반대로 이 표 없이 이 그래프만 나온 거야. 호흡량이 얼마냐 물어보면 무조건 호흡량은 요만큼이 호흡량인 거야. 식물의 호흡량은 빛이 강하든 약하든 항상 이만큼이 호흡량인 거야.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 지점 치자. 요 지점. 요 지점. 요 지점에서는 그러니까 여기 그래프 시작되는 지점을 쭉 그어 그냥 이렇게 쭉 그으면 돼. 그럼 요만큼이 항상 그 식물의 뭐라고? 호흡량이라고. 그러면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빛의 세기가 요만큼일 때 얘기인 거잖아. 그러면 빛의 세기가 요때는 호흡을 요만큼 하는 광합성을 얼마큼 하는 거야? 이만큼 하는 거야. 알겠어? 광합성을 얼마큼 한다고? 이만큼.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총 광합성 량이라고 하는 거야. 그렇잖아. 여기 표시는 안 됐지만 호흡이 이만큼인데 광합성을 이만큼 했기 때문에 결국 요만큼을 흡수한 거거든. 자, 그럼 이때 요만큼, 남는, 자, 여기다 쓰자면 총 광합성량에서 호흡량을 뺀 값. 요만큼 흡수한 거잖아.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순광합성량이라고 해. 자,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데, 자, 봐봐. 예를 들어 니네가 내가 항상 장사하는 거에 비유하거든? 봐봐. 그래서 호흡량은 니네가 항상 장사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비용이야. 내가 재료를 사오든지, 뭐 예를 들어 어떤 월세를 내든지, 직원 월급을 주든지 항상 이만큼이 돈이 나가는 거야. 근데 니네가 이제 장사를 해서 물건을 판 거야. 총비용.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내가 30만 원어치 물건을 사왔는데 그날 장사해가지고 10만 원어치 팔았어. 나 20만 원 손해인 거야.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30만 원어치 사와가지고 있잖아. 그 물건에다 이제 값을 매겨서 팔 거 아니야. 좀 내가 이득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총 물건을 판 값을 따져봤더니 70만 원어치 판 거지. 그럼 나 뭐야? 40만 원 번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야? 총 매출. 뭐 이제 이거 뭐 경제용어로 매입 비용 이렇게 얘기하거든. 총 매출에서 매입 비용, 뭐 인건비 이런 거 뺀 게 내 순수익 이렇게 되는 거야. 약간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조금 이해되는데 도움이 될 거다.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합시다. 자, 보자. 그래서 이제 총광합성량, 호흡량, 뭐 순광합성량이라는 거 이제 아까 얘기했고, 자, 그런데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이게 식물에 대한 얘기잖아. 예를 들어, 자, 니네가 예를 들어 정글에 간 거야. 정글이 아니라 이런 산에 갔어. 그럼 산에 가보면 이렇게 이제 나무들이 크게 자라잖아.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넓은 들판에 어떤 나무가 한 그루만 딱 있는 거지. 그럼 얘는 빛을 굉장히 많이 받겠지. 만약에 오랜 시간 동안 얘밖에 없으면 얘는 계속 빛을 많이 받으니까 그 빛을 많이 받는 거에 적응을 할 거야. 그지? 뭐 광합성을 한다거나 이런 거.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식물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거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무 방해가 없는 애들은 빛을 많이 받아요, 평소에도. 그지? 그러면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빛을 많이 받으면 거기에 적응한단 말이야. 이런 애들 양지식물이라 그래.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양지식물들이 막 자라다 보면 요 아래쪽에도 니네 안 자라진 않잖아. 근데 이 아래쪽은 아무래도 얘네들한테 가려져서 빛이 좀 약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사는 애들은 계속 약한 빛을 받으니까 약한 빛을 이용해서 광합성을 하고 거기에 적응한단 말이지. 그런 애들 우리가 뭐라 불러? 음지식물이라 부르는 거야. 내가 요거 하나만 마무리하려고. 그럼 만약에 그러니까 양지든 음지든 얘네 다 광합성 하는 애들이란 말이야. 호흡도 하고. 그래서 만약에 요 그래프가 양지식물의 그래프라고 한다면 음지식물의 그래프는 뭐 이런 식인 거야. 그러면 음지식물하고 양지식물하고 비교해보면, 자, 예를 들어서 음지식물은 여기가 보상점이 되는 거야. 왜 더 앞에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약한 빛에 적응돼 있기 때문에 애초에 호흡량도 좀 적고 약한 빛을 이용해서 광합성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광합성량도 결국 이게 광합성량이잖아. 양지식물에 비하면 광합성량도 적은 거야.
호흡량도 그만큼 적고. 그렇잖아. 야, 빛이 약해갖고 광합성 조금밖에 못했는데 호흡 많이 하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거기에 적응한 결과 양지식물에 비해서 호흡량도 적고 광합성량도 적어진 애들이라고. 거기에 적응한 결과. 그래서 요 그래프를 보면 여기는 음지식물의 보상점이 되는 거고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음지식물의 광포화점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자 마지막이야. 만약에 지금 여기 300 써놨잖아. 자, 여기가 100이라고 해볼게. 편의상. 여긴 200이고. 자, 내가 암실에다가 어두운 방 안에다가 화분 2개를 놓고요. 양지가 먼저. 하나는 양지식물, 하나는 음지식물 이렇게 심어놓은 거야. 둘 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전등을 틀어. 전등을 틀어서 내가 이제 빛의 세기를 조절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한 250룩스 정도에 해당되는 빛을 계속 비춰주는 거야.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각의 식물에서 보상점보다 빛이 약할 때는 호흡을 더 많이 하는 거거든. 그러면 250룩스면 한 이쯤의 빛을 비춰주는 거야. 그러면 이 양지식물 입장에서는 보상점이 300이야. 근데 250을 비춰주는 셈이지. 그러니까 이게 잠깐이면 모르겠는데 계속 250을 비춰주면 보상점보다 빛이 약한 상태니까 이 양지식물은 광합성보다 호흡을 훨씬 많이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면 얘는 말라 죽는 거야. 알겠어? 근데 음지식물 입장에서는 보상점이 100인데 지금 250을 비춰주거든? 광합성은 호흡보다 훨씬 많이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정상적으로 잘 자라는 거야. 무슨 말 이해했어? 근데 음지식물 얘가 뭐가 있어? 뭐 이끼 같은 게 음지식물이라고 할 수 있겠지, 대표적으로. 이끼 같은 거. 광합성을요? 그럼 초록색 띄잖아. 광합성 하죠. 색 뛴다고 이거 다 화합성하는 거야? 초록색 띄면 광합성 한다고 생각하면 돼. 진짜요? 아프리카가 해요. 그러니까 아무튼 뭐 그 예시까지는 나중에 우리가 정리. 야, 그 예시까지는 동물은 광합성 안 하는 거야. 색깔 상관없이. 연목체가 없는데 어떻게 광합성을 하냐. 조용. 그러니까 이 음지식물, 양지식물이 얘는 우리가 나중에 정리한다 하더라도 지금 오늘 수업의 핵심 이 그래프를 이해한다 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게 나와. 혹은 아까 선생님이 지웠던 표 있지. 내가 나중에 이 문제 풀릴 거거든. 표가 나와요. 그래프 없이. 그럼 그 표만 보고 니네가 이렇게 그래프를 머릿속으로 그리든지 실제로 그릴 수 있어야 된다고. 내가 나중에 그 문제 풀릴 거야. 거기서 보상점 찾고. 그렇지, 그렇지. 내 장난하건데 무조건 시험에 나와. 이거요? 아까 내가 지웠던 그렸던 표 있지.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나와. 알겠어? 무조건 나와. 내 기억에, 내 이 떨어져가는 기억력에 의하면 작년인가 재작년에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 그러니까 니네 학교에서 잘 내는 스타일의 문제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라 이 말이지. 알겠냐? 그래서 오늘은 일단 요 광합성에 대한 얘기만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합시다. 오케이.